내가요, 젊을 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70만 넘겨도 살아있으면 그냥 조용히 국밥집 한 구석에서 미역국이나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뭔 잔치냐. 그런데 사람이 참, 자식이 한다면 또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엄마, 이번엔 우리 좀 크게 가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한 번쯤은 호텔 샹들리에 아래에서도 서보셔야죠. 도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만 해도 나는 내 팔자가 이제야 덜컥 풀리는 줄 알았어요. 호텔 그랜드 볼룸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요. 세상에, 천장에서 꽃잎이 떨어지고 벽마다 우리 가족 사진이 돌아가더라고요. 하객들이 말쑥시 복 터졌네. 이런 효자 아들 둬서 하고 손을 잡고 축하를 쏟아내는데 그 말들이 하나하나 소금처럼 녹아서 그동안 매달려 있던 내 어깨를 조금씩 내려앉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유라는 또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요. 어머니, 물은 얼음 조금 넣어드릴게요. 한복 치맛자락 밟을 뻔하셨어요. 조심조심. 옆에서 그 작은 손으로 내 팔을 꼭 잡고 마치 진짜 딸처럼 챙겨주더라고요. 사회자가 오늘의 주인공 윤말숙 여사님과 효자 아들 최도현 대표님 입장하십니다 하고 외치니까 음악이 확 커지고 아들이 내 손을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내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발 한 발이 꿈처럼 느껴졌지요.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셔서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이런 데를 다 와보네 싶었어요. 도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 손은 늘 떡가루랑 설거지 거품으로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그놈은 하나도 안 빼먹고 꺼내더라고요. 새벽장에 나가던 내 뒷모습, 골목에서 넘어져 무릎 까진 날, 남편 사고 나고 며칠 밤을 울다 웃다 하던 내 얼굴, 하객들이 훌쩍훌쩍 코를 훌쩍거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래, 그래도 이놈이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나. 그 생각에 그동안 시린 겨울바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요,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옆에 서 있던 유라가 마이크를 빼앗더니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엔 또 무슨 감동 멘트를 하려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같이 내 심장을 쿡쿡 찌르더라고요. 카메라 없는 집에서는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과 행동이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입 다물고 살았던 이유는 남편과 아이들 때문이었고요. 순간 내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저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오고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어요. 아니 유라야, 그게 무슨... 끝까지 말도 못했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뺨을 후려쳤거든요. 딱 하는 소리가 샹들리에까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리고 귓속에서는 윙 소리가 났지요. 그와 동시에 천장에서 꽃비가 떨어지고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은 어머어머 어이쿠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연출인지 현실인지 아무도 구분을 못하는 그 난장판 속에서 나는 그냥 한 노인네로 서 있었어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연회장 뒤 LED 화면이 갑자기 켜지더니 술에 취한 내 모습이 크게 떠오르더라고요. 화면 속 나는 유라를 밀치고 접시를 던지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 말 중 제일 사나운 부분들만 골라 붙여놓았더라고요. 저런 시어머니 많다. 며느리가 안 불쌍하면 사람이냐.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하객들 스마트폰에는 학대하는 시어머니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알림이 번쩍거렸어요. 내 몸에서 피가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꽃비가 떨어지던 그 칠순 잔치에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에서 순식간에 악독한 시어머니로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 대부분이 빠져나간 뒤에도 나는 한참을 호텔 비상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드레스 입은 젊은이들이 힐을 끌며 웃다가 나를 보고는 슬쩍 눈을 피하더라고요. 휴지로 뺨을 꾹꾹 눌러도 화끈거리는 열이 가라앉질 않고 머리는 멍하고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싶었어요. 엄마, 일어나요. 여기 있어봐야 뭐해? 집에 가요. 도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엄마 술 좀 많이 드신 거니까 사람들도 금방 잊어요. 내일 기사도 다 지워지게 할게요. 그 말을 믿고 싶었지요. 아들은 내 편일 거라고 세상 다 돌았어도 효자는 남았겠지 싶었어요. 차에 올라타는데 유라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조수석에 팔짱 끼고 앉아서 창밖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내 옆자리 뒷좌석에는 꽃다발이 널브러져 있고 호텔 도시락 박스 몇 개, 선물 봉투들이 굴러다녔지요. 차가 출발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방향이 아닌 점점 도심 불빛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도연아, 길 잘못 들었어. 우리 집은 저쪽인데. 엄마, 공기 좀 쐬었다 가요. 호텔 공기가 답답해서 나도 머리가 지끈거려요. 말은 그랬는데 애 목소리가 마치 남의 원고 읽는 아나운서 같더라고요. 한참을 달리더니 주변에 가로등만 몇 개의 깜빡이는 공단 끝자락이 나왔어요. 녹슨 펜스 뒤로는 찌그러진 차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폐차장이라는 간판이 삐뚤어져 매달려 있었죠. 뭐 하는 데야 여기는. 내가 말하려는 순간 유라가 먼저 내려서 내 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어머니, 일단 내리세요. 손목을 확 잡아 끌더니 차에서 밀어내다시피 내보내더라고요. 바닥은 기름과 먼지가 섞여 미끄러웠고 밤 공기는 봄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차가웠어요. 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겨우 펜스 기둥을 잡고 섰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 새벽에? 유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호텔에서 두 번째 엄마라고 부르던 그 웃음이 아니었어요. 당분간 여기서 쉬세요, 어머니. 우리도 사람인지라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내 핸드백을 쭉 빼앗더니 거기서 지갑, 통장, 집 열쇠, 폴더폰까지 다 꺼내요. 이것들은 저희가 보관할게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 이름으로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서요. 경찰이나 구청에서 와도 저희가 대신 다 막을게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지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밤중에 농담도. 도현아, 너도 같이 장난치냐? 근데 운전석에 앉아있던 도현이가 룸미러워르로 나를 보다가 눈을 피하더니 그냥 기어를 뒤에 놓는 거예요. 그 손이 그렇게 떨리는 것도 나는 처음 봤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 일단 좀 떨어져 있으세요. 우리도 너무 힘들다. 야, 최도연, 너 내려. 내려서 네 엄마 데리고 가. 이런 데가 어딘 줄 알고. 내가 차를 두들기기도 전에 타이어가 흙먼지를 튀기며 내 앞을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붉은 브레이크 등도 금방 저 멀리 점이 되더니 끝내 사라졌지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다 꺼지고 나니까 주변이 갑자기 더 어두워졌어요. 찌그러진 차들 그림자가 괴물처럼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것 같았고 바람이 부딪힐 때마다 펜스가 삐걱삐걱 울부짖었어요. 그때였어요. 펜스 안쪽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이더니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안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 가슴에 달린 이름표, 잠깐 스친 글자가 이상하게도 눈에 박혔어요. 한세진. 내가 젊을 때 아무도 모르게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이름이랑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날 새벽 공기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아직도 뼈가 기억을 해요. 폐차장 한가운데 오래된 관광버스 하나가 서 있었는데 창문은 깨지고 타이어는 빠져나가 있어도 그래도 그나마 바람은 막아줄 것 같아서 그 옆에 주저앉았지요. 기름 냄새, 쇠 녹쓰는 냄새, 멀리 개 짖는 소리.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기분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손을 내려다보니까 이 손이 내 나이만큼이나 다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떡 반죽 치느라 두꺼워진 손바닥, 겨울마다 갈라져 피가 나던 손등, 플라스틱 봉투를 수천 번 묶으며 더 굳어버린 마디. 이 손으로 이놈을 업고 잡고 떠밀고 여기까지 키워놨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몸이 점점 굳어가니까 오래된 기억들이 제멋대로 섞여 떠올랐어요. 도연이가 처음 울던 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아유 사내아이 목소리 시원하네 하던 소리.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가버리던 날 냉장고 같은 병원 복도 공기. 분식집에서 손님들 줄 서 있던 점심시간의 소란. 그리고 그 훨씬 전 나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한 장면. 도연이 이전에도 사실 나는 한 번 아이를 낳았어요. 공장 기숙사에서 살던 20살 때 막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세상이 다 핑크빛 같았지요. 그러다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고 온몸에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졌다가 깼을 땐 내 옆에 있어야 할 작은 보자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아이는 죽었어. 그렇게 생각해. 장례 치를 형편도 안 되잖아.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말했는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부터 나는 그 아이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썼어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사람들한테는 아예 말도 안 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 아무 이름도 없이 보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불렀어요. 그래, 내 이름은 세진이다.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하고 간 우리 세진이.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서만 살던 이름이었지요. 그런데 새벽바람 맞으면서 멍하게 앉아있다 보니까 내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가 그 이름이었어요. 세진아. 나 스스로도 깜짝 놀라 입을 막았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부른 거야? 그때 마침 배차장 안쪽에서 철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싸늘한 바람 사이로 작업복 입은 남자 하나가 담배를 끄면서 걸어 나오더니 나를 흘끗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남자 가슴에 붙어있던 이름표. 나는 분명히 봤어요. 한세진.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이에게 내가 속으로만 붙여줬던 이름이랑 똑같은 그 두 글자가 낡은 작업복에 하얗게 박혀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내 이성은 그냥 우연이라고. 이 나라에 세진이 몇만 명은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얼어붙은 내 등골은 그때부터 묘하게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죽었다잖아. 꿈도 꾸지 마, 윤말수.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두 손을 비벼 찬 기운을 쫓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에 묻어둔 미래가 조금씩 몸을 뒤척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끗해질 무렵 누가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느낌에 눈을 떴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고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눈을 비비고 보니까
어젯밤에 멀리서 보았던 그 작업복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눈매가 생각보다 차갑진 않았어요. 어휴, 죄송해요. 내가 잠깐 졸았네. 여기 주무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저도 귀찮아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가 안내한 곳은 폐차장 한쪽에 붙어 있는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이었어요. 전기난로 하나, 낡은 소파와 책상, 벽에는 오래된 달력만 덜렁 붙어 있었죠. 그래도 방 안은 바깥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믹스밖에 없는데. 예, 뭐든 따뜻한 거면 고맙지요. 종이컵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칠순 잔치 끝나고 내 첫 끼가 폐차장 믹스커피라니 참 사람 팔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남자가 묻길래 한세진이라는 이름표를 흘끗 보면서 대답했어요. 오늘 새벽이지. 아들이랑 며느리가 여기 데려다 놓고 가버렸어요. 멀쩡한 사람을요? 나를 세상에 미워하게 해놓고 자기도 같이 미움 먹기 싫었던 모양이지. 말을 시작하니까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호텔 잔치에서 있었던 일, 화면 속 나, 라이브 방송, 세진이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더라고요. 한참을 듣고 있더니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꽂더니 모니터를 나 쪽으로 돌려줬어요. 보세요. 화면 속에는 폐차장 입구가 있었어요. 어제 새벽 도현이 차가 멈추고 유라가 내 팔을 잡아 끌어내리고 뺨을 한 대 치고 봉투를 던지는 장면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지요. 나는 내 얼굴보다 그 둘의 표정이 더 소름 끼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한 눈빛. 이거 가지고 경찰에 가면 되는 거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세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주머니, 요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그는 인터넷 창을 열더니 포털 메인 화면을 보여줬어요. 노인 폭력 검색해보세요. 기사 제목들, 댓글들, 썸네일이 전부 어젯밤 호텔 영상이었어요. 칼춤 추는 시어머니, 독살 퍼붓는 노인. 나는 단 한 번도 칼을 휘둘러 본 적이 없는데 기사 제목이 이미 나를 그려버렸더라고요. 이미 아주머니는 가해자로 찍혔어요. 언론이랑 여론이 한번 방향 잡으면 경찰도 판사도 다 그쪽 눈치를 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집에도 못 가고 경찰도 믿지 말라 하면 내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나오니까 세진이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이번엔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도연 회사 로고가 찍힌 거래 명세서, 차용증 사본 같은 것들이었지요. 이거 최도연 씨 회사 자료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 꽤 큰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요. 우리 도연이한테요? 예, 아주머니 아드님 회사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돈이 안 도니까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막고 있는 겁니다. 며느님이 아주머니 이름 빌려서 돌린 돈도 제가 몇 개 찾았고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아주머니, 진짜로 그 둘을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그냥 그래도 내 자식 하면서 눈 감고 사라지고 싶으세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하는 생각과 감나무에 묶인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 밤 공기가 뒤엉켜 가슴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 CCTV, 아주머니 계모임 통장, 요양병원 서류까지 모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세진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도 그 과정에서 얻을 게 있어야죠. 서로 죽거나 서로 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나는 종이컵 안에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한세진 씨, 나 윤말숙이에요. 내 이름이 더 바닥에 떨어질 때도 없으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대신 나중에라도 날 팔아먹을 생각이면 그때는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가 살짝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 배신하는 놈들 제일 싫어합니다. 세진 차를 타고 다시 동네로 들어왔을 때 햇빛이 눈부실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얼굴이 하나같이 나만 보면 굳어지더라고요. 우리 반지하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현관 입구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위험인물 출입 금지.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는 관리사무소 직인이 꽝 찍혀 있었어요. 계단에 앉아 담배 피우던 계모임 언니 하나가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뒤집어 보여줬어요. 야, 말수가. 나도 너 오래 봤으니까 믿고 싶은데 이거 좀 봐. 이 정도면 내가 같이 욕먹을까봐 무섭다. 화면에는 내가 호텔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만 잘라붙인 짧은 영상이 떠 있었어요. 댓글에는 계모임 돈도 저런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됨 같은 말도 보였고요. 언니는 우리 통장도 이제 유라한테 맡기지 말까 싶다며 슬쩍 거리를 두더니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버렸어요. 집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삐빅 하는 소리만 나고 문이 안 열렸어요. 3번을 눌러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이가 바꿔놨겠죠. 세진이 옆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휴, 이놈이 집 비밀번호까지. 내가 평생 벌어놓은 살림이 다 저 안에 있는데 낡은 문짝을 주먹으로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얘가 나를 정말 잘라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오후 세진과 나는 구청이랑 은행을 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도장,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로 조회를 해본 거죠. 구청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주소지 보호자 정보가 변경되어 있네요. 아드님 최도연 씨로 고령자 보호 서비스 신청이 되어 있고요. 보호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신청을 했다고? 여기 전자서명 기록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도와주셨나 보네요. 은행에서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할 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가 내 계좌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 보호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도연 이름을 말해요.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요. 아드님이 많이 신경 써주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는지 한숨이 나왔는지 소리만 허공에 흩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롱 밑바닥을 긁다가 손에 딱딱한 게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계모임 아줌마들 대신 맡아주던 작은 통장이었어요. 혹시 몰라서 언니가 보관해줘 하던 그 계모임장이 나중에 나도 있는지 잊어버렸거든요. 이거 뭐죠? 세진이 묻길래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유, 그냥 언니들 비상금이지. 많이 든 것도 아니야. 봐도 되겠습니까? 통장 안쪽을 펼치니까 내 눈에는 숫자가 잘 안 들어왔는데 세진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많이 든 거 아니다는 금액인가요, 아주머니? 얼마나? 최근 몇 달 사이에 들어왔다 나간 금액만 해도 억 단위입니다. 게다가 입금주는 죄에다 이상한 법인들이고 출금은 장유라 씨 이름으로 된 계좌,
요양병원, 교회 재단 쪽으로 흘러갔네요. 나는 멍해져서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보기에 그냥 숫자들일 뿐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 이름으로 벌어진 판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장 때문에 내가 같이 엮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 통장은 아주머니를 피해자로도 공범으로도 만들 수 있는 칼입니다. 누가 쥐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그래, 그냥 울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름으로 벌어진 판이라면 내 손으로 걷어치우고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아드님 회사 한번 가보시죠. 세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 좀 망설였어요. 그래도 내 자식 일터인데 괜히 찾아갔다가 더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요. 하지만 이미 내 얼굴은 뉴스 타이틀에 한번 올라갔으니 더 떨어질 체면도 없겠다 싶어서 따라 나갔어요. 유리로 번쩍이는 빌딩 앞에 SJ 로지스틱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내가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 팔아 번 돈으로 미천을 보태준 회사가 이만큼 커졌구나 싶어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출근하던 젊은 직원들이 나를 보고 수군대며 인사를 했어요. 대표님, 어머님 아니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눈빛 속에 동정이랑 호기심이랑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더라고요. 대놓고 묻지는 못하지만 모두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세진은 나를 근처 카페에 앉혀놓고 혼자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후 재무팀장이라는 이서하라는 젊은 남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슬림한 안경에 말투가 또렷한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잔뜩 긴장해 있었어요. 여기가 말씀하신 어머님이시군요. 예, 내가 도현이 엄마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니 서하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셋이 다른 카페 구석자리로 자리를 옮기고 서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숫자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림만 보셔도 됩니다. 모니터에는 그래프와 표들이 한가득 떠 있었어요. 나는 잘 몰라도 빨간 줄이 갑자기 내려꽂히는 모양만 봐도 이 회사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장부, 이게 내부 장부입니다. 한쪽에는 매출이 쭉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다른 쪽에는 구멍난 양동이처럼 돈이 새어나가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계좌에서 돈이 들어와서 다시 쪼개져 나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주머니 계모임 통장입니다. 서아가 손가락으로 짚은 부분에 내가 아까 본 통장 계좌번호가 떠 있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요. 장유라 씨 개인 계좌, 그녀 친정교회의 재단 계좌, 그리고 몇몇 사채업자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도현 대표님은 최소한 처음에는 이 구조를 다 이해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지금은 모른 척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내 아들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내 입에서 그런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둘 다입니다. 피해자인 척하는 가해자 쪽에 더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말이네. 내가 씁쓸하게 웃으니까 서아가도 같이 웃다가 금방 굳어졌어요. 그때 서아 폰이 진동을 울리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화면에 떠 있는 이름, 유라 언니. 요즘 시어머니 이상하게 움직이신다던데 회사 주변 돌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한세진이요? 서아는 그 메시지를 세진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미 서로 다 보고 있는 판입니다. 제가 어느 편에 서든 한쪽은 저 죽이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서겠다는 겁니까?
세진이 묻자 서한은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기록은 남겨야죠. 진짜 장부는 제가 들고 있을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아주머니가 완전히 당하지만은 않게.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세상에는 회색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착하지도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막장판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지요. 유라는 쉬지 않고 방송을 했어요. SNS 라이브에서 울고, 팟캐스트에 나가서 또 울고, 토크쇼에 나와 다른 며느리들 등을 토닥이며 우리 같이 견뎌요 라고 말하더군요. 화면 속에서 나는 온갖 나쁜 말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슬슬 입을 맞추더라고요. 원래 성질이 좀 있긴 했지. 아들 자랑이 심하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한번 나쁘다고 찍혀버리면 그 전에 했던 말과 행동도 전부 나쁜 쪽으로만 기억되는 법이더라고요. 다음은 요양병원 쪽을 봐야겠습니다. 세진이 또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거기가 왜요? 아주머니 도장이 처음으로 이상하게 찍힌 곳이 거기거든요. 요양병원 간판에는 시니어 힐링 센터라는 그럴싸한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반가운 얼굴이 앉아 있었지요. 아이고, 말숙언니? 배수진, 20살 때부터 분식집 단골로 지내던 그 후배가 흰 가운에 명찰을 달고 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여기까지 어떻게 뉴스 보고 마음 아팠어요. 요즘 노인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그 말투가 예전 시장에서 떡 공짜로 달라고 조르던 그 애가 아니었어요. 미소는 똑같이 웃고 있는데 눈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눈이더라고요. 내가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를 썼다면서? 아, 그거요? 언니,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건강검진 도와드리면서 혹시 쓰러지시면 우리 병원에서 모셔가도 되냐고 서류 하나 받았잖아요. 내가 그런 걸 제대로 읽고 도장 찍을 줄 아는 사람인 줄 아니? 수진 얼굴에 잠깐 굳은 기색이 스쳤다가 금방 다시 웃음이 올라왔어요. 아유, 언니, 요즘 다들 그렇게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돼서 미리미리 준비해요. 도연 씨가 참 효자더라고요. 세진이 전산실에서 얻어온 자료를 내밀었을 때 그 웃음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어요. 여기 보세요, 원장님. 윤말숙 씨 이름으로 몇 달 동안 청구된 검사비랑 치료비 내역입니다. 하나같이 고가 프로그램들이고 결제는 전부 최도연 회사 법인 카드죠. 그리고 여기 의무 기록에 적힌 문장, 가벼운 인지기능 저하 및 충동 조절 문제로 가족과 갈등,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수지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혀를 찼어요. 아이, 요즘 보험 청구하려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써야 돼요. 언니한테 도움되라고. 도움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도우려던 거야? 이거 있으면 내 재산이랑 거쳐.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지 다 걔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수지는 끝내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창밖만 봤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세상 이런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좀 눈 감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 그래서 넌 눈 감고 나는 눈 감긴 거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니까 내 안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세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라는 말, 참 듣기 좋죠. 근데 사실은 통제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해 본 적이 있었나 돌아봤어요.
남편, 아들, 며느리, 계모임, 원장 친구. 늘 누군가를 위해 잡는 쪽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좀 나를 위해 독하게 굴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슬며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 비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진이 폐차장 지하로 내려가자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데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축축한 흙 냄새, 오래된 고무 타이어 냄새, 쇠 부딪히는 소리 대신 멀리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들려왔어요. 벽에는 번호판이 줄지어 달려있고 구석에는 오래된 금고랑 철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 딱 하나입니다. 세진이 먼지를 털어내며 상자 하나를 끌어당기더니 자물쇠를 망치로 깨부쉈어요. 그 안에서 종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사진, 서류, 편지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맨 위에 있던 사진을 집어들고 나는 놀랐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어딘가 내가 젊었을 때 모습이랑 묘하게 겹쳐 보였거든요. 이 여자 누구예요? 모르릅니다. 병원 기록에도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대신 이 서류가 같이 들어 있었죠. 세진이 꺼내 보여준 서류에는 아이 출생 신고서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아직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기 전이라 그런지 이름란에 한 가지만 적혀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각서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본인은 아이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친모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서명란에는 한태까지만 또렷했고 뒤는 불에 그을린 것처럼 까맣게 타 있었어요. 이게 당신 얘기인 줄 알았어요. 세진이 낮게 말했어요. 왜요? 제가 태어난 병원이 바로 이 병원이었거든요. 공사할 때 짐 정리하다가 이 상자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나는 이 안에 내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말을 듣는데 내 심장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혹시 이 아이가, 내 세진이가, 그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숨겨둔 이름이라 함부로 꺼냈다가 또 잃어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요, 한세진 씨는 누구예요? 나한테?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걸 지금부터 같이 찾자는 거잖아요. 아주머니 인생도 제 인생도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굴려놓았는지. 나는 상자 안에 다시 사진을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내 손으로 써온 줄만 알았는데 어쩌면 처음부터 누군가의 설계도 위에서만 걸어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하 창고의 눅눅한 공기처럼 서서히 몸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유라 친정교회는 먼 발치에서 봐도 위엄이 있었어요. 하얀 십자가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고 유리로 된 현관문 안쪽으로는 따뜻한 조명이 넘쳐 흐르더군요. 일요일이면 사람들로 꽉 찬다는데 우리는 평일 낮 시간을 골라 조용히 찾아갔어요. 어머, 어머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유라 엄마가 우리를 보더니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는 나를 어머님, 어머님 하며 싹싹하게 대했는데 오늘은 눈길이 자꾸 옆으로 새더군요. 예,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우리 집 일 때문에. 그게요, 저희도 참 마음이 아파요. 유라도 너무 힘들어하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하는 거라. 말은 그럴듯했지만 한마디로 하면 우리 손 떼겠다는 소리였어요.
세진이 슬쩍 말을 바꿨어요. 장로님, 혹시 SJ 로지스틱스하고는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건 그냥 지역사회 섬김 차원에서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조금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예배당 뒤편 재단 사무실에는 해외 고아 돕기, 노인 돌봄 센터 설립 같은 포스터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는 부동산 계약서, 투자 설명서가 더 많았지요. 세진이 서류 몇 장을 훑어보더니 도연 회사 이름이 찍힌 후원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재개발 구역 내 노후 차량 철거 사업 협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폐차장은 저고요. 그럼 교회 마이너스 회사 마이너스 폐차장, 이렇게 삼각형이 맞춰지죠. 유라 아버지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며 얼버무렸지만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진과 나는 교회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었어요. 차들이 빠져나가 한산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멀찍이서 지켜본 거지요. 조금 지나니 검은 밴 한 대가 슬며시 내려오더니 지하 창고 쪽 문 앞에 멈췄어요. 이어서 교회 장로 몇 명이 묵직해 보이는 금고를 들고 나와 밴에 실더라고요. 저 금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밴 옆면 로고 보세요. 도연씨 회사 협력사입니다. 나는 그 로고를 보고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또 내뱉었어요. 십자가 아래서 눈물 흘리던 설교, 희생하는 며느리 이야기, 그 모든 것 뒤에 금고와 로고가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세진에게 물었어요. 한세진 씨,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살려고요. 웃으면서 속이는 쪽이 돈도 권력도 더 많이 가지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속기만 하고 죽기엔 좀 늙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한 번쯤 속이는 쪽이 아닌 막는 쪽에 서보는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시원하게 들렸어요. 내 나이에 마지막으로 서볼 자리가 생긴 것 같기도 했고요. 유라는 결국 대형 방송까지 잡았어요. 제목이 참 기가 막혔어요. 나를 때린 어머니, 그래도 사랑해야 하나요? 티저 영상에는 내가 호텔에서 얼굴을 찌푸리는 장면, 접시를 놓치는 장면, 유라가 울면서 나를 부축하는 장면만 골라 붙여놨더군요. 어머니, 제가 먼저 나쁜 며느리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잖아요. 티저 속 유라 목소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처럼 거룩하게 들리더군요. 방송 당일 우리는 폐차장 컨테이너 안에 삼각대 세우고 노트북을 펼쳤어요. 세진 옆에는 서아가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컵라면을 붓고 있었어요. 이거 다 터지면 내 아들은 죽는 거지? 내가 묻자 세진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미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디가 누가 때린 상처인지 밝히는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아는 회사 서버에서 빼온 CCTV, 장부, 교회 지하 금고 영상, 요양병원 메시지 캡처까지 하나로 엮어왔어요. 세진이 알고 지내던 해커가 방송 스트리밍 키를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말쑥인 나는 솔직히 기술적인 건 하나도 몰랐어요. 그저 화면 속 유라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만 궁금했지요. 방송이 시작되자 스튜디오에는 환한 조명과 박수 소리가 가득했어요. MC가 오늘의 주인공 장유라 씨 나오셨습니다 하고 외치자 유라가 눈가에 촉촉이 물기를 머금고 등장했죠. 저 사실 이렇게 나서기까지 너무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특유의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관객석에서는 이미 힘내라고 쓴 피켓을 든 사람들이 흔들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스튜디오 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MC가 대본을 뒤적이며 당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순간 잡히더니 곧바로 호텔 주차장 CCTV가 크게 떠올랐죠. 호텔 주차장에서 유라가 나를 밀치고 욕하는 장면, 폐차장 입구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 지하 주차장에서 금고를 옮기는 교회 장로들, 요양병원 원장이 치매 진단서 얘기하며 웃던 메시지 캡처까지 하나, 둘 줄줄이 나왔어요. 댓글창은 폭발했죠. 저게 뭐냐? 편집이겠지. 설마 진짜겠어? CCTV의 편집은 누가 해요, 바보야. 유라 얼굴에서 피기가 쫙 빠지는 게 스튜디오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어요. MC는 계속 광고를 부르려고 했지만 이미 스트리밍 키를 잡고 있는 쪽은 우리였어요. 방송국도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었죠. 나는 컨테이너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며 처음엔 손이 떨리고 가슴이 콩닥거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 인생 참 한방이네. 그치? 세진이 내 말에 한방도 준비한 사람이 치면 시원한 거주라고 받아쳤어요. 그날 이후 세상은 유라가 만든 동화 대신 우리가 보여준 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폭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불쌍한 며느리를 응원하던 댓글이 하루아침에 시어머니를 폐차장에 버린 악마 며느리 이야기를 공유하기 바빴죠. 방송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도연 회사는 거래처들 전부 전화가 끊기고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하겠다고 들이닥치고 검찰이랑 국세청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교회는 헌금 내어 공개하라는 신도들 요구에 시달리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나오고 사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동안 나를 몰래 무시하던 사람들의 허리가 하나 둘씩 숙여지는 게 보였거든요. 말숙 씨, 우리가 다 본 건 아니었네. 너무 미안하네. 그렇게 찾아와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금방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냈어요. 근데 개모임 돈은 어쩔 거야. 말숙 언니가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여기가까지 안 왔겠지. 노후 준비를 좀 해놨어야지. 아들한테만 매달렸으니. 언론도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이번엔 노후 설계 부재가 부른 비극, 개모임 관리 실패, 모두의 책임 같은 제목으로 나를 다시 끌어들였어요. 검찰에서는 소환장을 보내왔고 거기에는 공범 여부 조사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한쪽이 무너지면 또 다른 약한 고리를 찾아내 물어뜯는 세상. 이번엔 그 약한 고리가 다시 나가될 차례였어요. 세진은 내 손에 소환장을 쥐어주고 말했어요. 이대로 도망치고 싶으세요? 솔직히 도망치고 싶지. 그러면 아주머니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 남이 써준 걸로 끝나는 겁니다. 무책임한 노인, 개모임 망가뜨린 시어머니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남들 입에 올라갈 이름표가 그 꼴이면 내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시장에서 떡을 팔던 때를 떠올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찹쌀을 불리고 떡매로 치고 손님들 주문에 치이다 보면 누구 하나 고생하신다, 대단하다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벌어온 돈이 내 손에 쥐어질 때마다 그래, 나는 내 힘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다 하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래, 한번 서보자. 이번에는 도연이 엄마로가 아니라 윤말숙으로. 나는 소환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렇게 다짐했어요.
법정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TV에서나 보던 그 긴 나무 벤치랑 높게 앉은 판사, 검사가 있더라고요. 피고인석에는 도연이랑 유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감옥색 옷을 입은 건 아니었지만 얼굴에서는 빛이 쏙 빠져 있더군요. 유라는 그래도 머리를 말끔하게 하고 카메라가 혹시라도 있을까 봐인지 고개를 기울이며 슬픈 며느리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내가 알던 그 장난기 많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몇 날 며칠 울다 나온 사람처럼 눈밑이 퀭했죠. 검사는 유라에게 사기, 횡령, 노인 학대 혐의를 줄줄이 읽었어요. 도연에게는 공범 자금 세탁, 보고, 의무 불이행 같은 어려운 말들을 덧붙였고요. 나는 앞부분은 잘 못 알아들었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둘 다 많이 잘못했다는 소리였지요. 증인석에 섰을 때 내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판사가 내 이름을 묻자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성명은? 윤말숙입니다. 나이와 직업은요? 예, 68이고요. 전에 분식집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사가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호텔 잔치에서 있었던 일, 폐차장에 버려진 날, 요양병원 서류, 계모임 통장, 교회 지하 금고. 나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중간중간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울다가 말 망치면 안 되겠다 싶어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도연 변호사는 나를 흉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묻더군요. 증인께서는 피고인 최도현이 어릴 적부터 효자였다고 주변에 자주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죠. 그때는 제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평소 폭력 성향이 있다거나 어머니를 심하게 다뤘다거나 하는 건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믿고 싶었던 아들은 그랬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도연이 잠깐 고개를 들더니 내 눈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미안함과 원망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이쯤 되면 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래된 드라마에서 늘 보던 장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고 물었을 때 내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어요. 예, 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 사람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말에 내가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집어넣을 수 없었어요. 저는 오늘 여기 가해자의 어머니로 선 게 아니라 피해자인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 위해 산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감나무에 묶여 밤을 샌 짐승이더군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피라고 다 가족은 아니구나.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사람이 가족이구나. 도현이 엄마 하고 입을 열려다가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법이 할 일을 제가 대신 맡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법정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얼음장 위에 평생 들고 다니던 엄마라는 짐을 내려놓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울컥함보다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재판이 후반부로 넘어가던 어느 밤, 세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큰일 났습니다. 폐차장에 불이 났어요. 나는 잠옷 위에 코트 걸치고 택시도 안 잡히는 시각에 버스 갈아타고 뛰다시피 그리로 갔어요. 멀리서도 연기가 솟아오르는 게 보였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소방차가 몇 대나 와서 물을 뿜어대고
타이어가 펑펑 터지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어요. 불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야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는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아직도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거 일부러 지른 겁니다. 소방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휘발유 흔적이 여기저기 보여요. 누가 불을 질렀는지 말 안 해도 대충 짐작이 갔어요. 우리가 숨겨놓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싶었던 누군가겠지요. 소방관들이 불에 탄 금고랑 상자를 몇 개 꺼내어 한쪽에 쌓아두고 돌아간 뒤 세진과 나는 잿더미를 뒤졌어요. 손이 데일까봐 장갑을 끼고서도 봉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죠. 대부분은 숯처럼 바스러져 버렸는데 기적처럼 몇 장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가장자리만 조금 그을리고 가운데 글씨는 선명했어요. 검사 대상 윤말숙 마이너스 한세진. 친자관계 아님 99.8% 부정. 나는 그 종이를 보고 잠깐 숨이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허탈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보셨죠? 세진이 낮게 말했어요. 저는 아주머니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너는 누구 아들이냐? 내가 그렇게 묻자 세진이 다른 서류 한 묶음을 보여줬어요. 공사 현장 사망사고 유가족 합의서, 고아원 후원 명단, 어떤 남자의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 남자는 도연 아버지가 죽던 날 공사 현장 소장으로 사인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세진이 자랐던 고아원에 큰 돈을 기부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마도 제 아버지겠죠. 피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이 판을 만든 사람 중 하나. 세진이 종이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내 피는 아니지만 이 판 안에서 나처럼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또 다른 피해자라는 걸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네. 뭐요?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거. 너도 버려졌고 나도 버려졌고 그러니 끝까지 같이 가자. 세진이 잠시 웃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차장 불길은 우리의 증거를 없애려 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중요한 진실 한 장을 남겨주었습니다. 불탄 서류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몇 장을 모아 우리는 퍼즐 맞추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오래된 공사사고 보고서에는 안전관리 미흡이라는 말과 함께 당시 시공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시공사는 지금 도연회사의 최대 고객이었고 유라 친정교회의 주요 후원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이름. 나는 분식집에서 떡을 퍼주던 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니 이 사람. 그때 재개발 반대 집회 나가자고 나를 꼬시던 그 사람이잖아. 그는 늘 서민 편에 서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서류 안에서 그 사람은 서민들이 내쫓긴 자리 위에 고층 빌딩을 세우는 시공사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서류 묶음에서는 세진이 자란 고아원 후원 명단과 도연회사 초기 투자자, 교회 재단 출연금 리스트가 서로 얽혀 있었어요. 여러 문서에 동일한 이니셜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도시는 늘 약한 사람의 삶 위에 세워진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다. 나는 웃는 쪽에 설 뿐이다. 필체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선가 내가 누군가에게서 카드 쪽지로 받았던 문구랑 비슷했거든요. 이제 알겠죠, 아주머니. 이건 그냥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세진 말에 나는 무릎이 탁 풀리더라고요. 누군가가 아주머니 인생을 계속 지켜보면서 도연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디 아파트에 살고
어떤 재개발 구역에 묶이게 될지까지 전부 한판으로 짠 거예요. 도시를 먹기 위한 설계도 안에 아주머니 가족을 넣어버린 거죠. 그럼 나는 뭐냐? 도시라는 밥상 위에 올라간 그냥 한 접시 반찬이었겠죠. 근데 그 반찬이 갑자기 젓가락을 물어뜯기 시작했으니 설계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고,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 문장을 들여다봤어요. 나는 웃는 쪽에 설 뿐이다. 좋지. 그 사람은 웃는 쪽에 섰으니 이제 나는 버티는 쪽에 서볼 거야. 아무리 숟가락으로 찍어도 안 부서지는 그릇 쪽에. 그 말을 하면서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해졌다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판 위에 올려진 말이 아니라 판을 엎어버릴지도 모르는 손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재판이 다 끝나갈 즈음에는 사람들이 사건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유라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들어갔고, 도연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어요. 집도 차도 회사도 잃고 어디 작은 고시원 같은 데서 산다는 소문만 들렸어요. 교회는 세무조사와 횡령 혐의로 문을 닫았고, 재개발 구역은 주민들 요구로 고층 빌딩 대신 공원과 공공임대 위주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위에서 웃고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 몇은 쫓겨나지 않게 됐다는 사실에 나는 묘한 위로를 느꼈어요. 세진은 폐차장을 정리했어요. 그 자리는 곧 공영 주차장으로 바뀐대요. 대신 그는 작은 차고를 빌려 커피도 팔고 동네 택시기사들 차도 봐주는 카페 겸 정비소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이제 언니도 여기서 떡볶이 팔아요. 이름 정해놨어요. 칠순 폐차장 분식 어때요? 야, 사람 보내고 싶냐? 누가 그런 이름 가게에 와서 먹어? 둘이 웃으면서 그런 농담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참 신기했어요. 어느 명절 전날 세진이 노트북을 들고 우리 집에 왔어요. 아주머니, 이거 지우기 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칠순잔치 원본 영상이 떠 있었어요.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기록. 도연이 연설하기 전에 내가 유라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유라야, 내가 말이 좀 거칠어도 속으로는 너 많이 아낀다. 내가 모자란 엄마라 미안하다. 유라는 카메라를 힐끗 보더니 내 손을 뿌리치고 표정을 싹 바꾸고 울먹이는 얼굴을 만들어내더군요. 그 장면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었던 내 마음에 마지막 불씨를 남겼어요. 됐어. 내가 말했어요. 나만 보면 됐지. 뭐하러 세상 사람들까지 봐야 해. 그냥 지워. 세진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그날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 나만 기억하면 돼. 이제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는 솔직히 좀 지겹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서 여행 가방을 하나 꺼냈어요. 낡은 캐리어였지만 바퀴는 멀쩡했어요. 안에는 옷 몇 벌이랑 오래된 분식집 앞에서 도연이랑 같이 찍었던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넣었어요. 어디 가시게요? 세진이 물었어요. 몰라. 비행기표 싸게 나오는 대로 갈 거야. 칠순 잔치는 끝났고 이제 칠순 여행 좀 해보려고. 혼자 가시려고요?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이니까. 누가 잡아 끌어 폐차장에 버릴 수도 없지 않니? 그 말에 우리 둘 다 한참을 웃었어요. 공항 출국장에 서서 나는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내가 평생 살던 도시, 시장, 반지하집, 폐차장, 교회, 법원, 그 모든 곳이 내 등에 조용히 매달려 있다가 슬그머니 손을 놓는 느낌이었어요.
윤말숙. 내가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어요. 이제 좀 네 마음대로 살아보자.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나는 창밖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막장이라는 게 꼭 남이 쑤셔 넣은 진흙탕만 뜻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직접 선택해서 구르는 진흙탕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그 진흙탕 바닥에서 내가 직접 웃어보려고 합니다. 잔치도 박수도 효자 타이틀도 필요 없는 내 마음대로의 칠순 이후 인생을요.